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윤경의 자녀들은 점점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화조차 드물게 걸려왔고 통화는 항상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끝났다. 몇 달 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말투에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또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들렀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몸은 괜찮아. 내일도 힘내라. 그들의 대화는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끝났다. 윤경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의무감으로 전화를 건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딸의 태도는 더 차가웠다. 때때로 안부 전화를 하곤 했지만 늘 다른 목적이 있었다. 엄마, 요즘 모아둔 돈 좀 있으세요?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힘든 건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단다. 엄마, 집도 있으시잖아요.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윤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은 그녀를 걱정하기는커녕 그저 돈이 필요할 때 의지하려는 모습이었다. 거절하자 딸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알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자식들의 대화 속에서 애정이나 존경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릴 적 헌신적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맞나 싶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필요할 때만 찾는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졌다. 윤경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졌고 병원에 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녀는 외출 대신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자식들은 그런 엄마의 일상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설레며 받았지만 대부분은 짧은 대화이거나 다른 용건이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집이 더 편하단다. 요양원은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도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혼자 계시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들은 윤경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편하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윤경은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말투와 무관심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요즘 너무 쓸쓸하다. 너희들과 예전처럼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엄마,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요. 현실 좀 보세요. 윤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은 대화를 끊으려는 듯 말했다. 엄마, 저희도 인생이 있어요. 어릴 때 키워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도 알아서 하셔야죠.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감사한 건 맞지만 그게 평생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윤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물을 참았지만 자식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무시당했고 이제는 냉담함을 넘어 회피와 거절로 바뀌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함께 집에 찾아왔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잠시나마 기대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긴장한 채 기다리자. 자식들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혼자 지내시기에는 이제 너무 위험해 보여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놀란 윤경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이 집이 제일 편한데.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부드러운 설득과 은근한 압박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말투였지만
윤경이 단호히 거절하자 그들의 태도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시고 저희도 늘 걱정돼요. 요양원은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간호사들이 항상 계시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심심하실 틈도 없어요. 윤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떠나야 하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한 추억이 다 있는 집인데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딸은 얼굴을 찡그리며 솔직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저희한테도 너무 부담이에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윤경은 자식들이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난 이 집이 더 좋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엄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마치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새 출발하셔야 할 때예요. 윤경은 분명히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자식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마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엄마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가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제서야 윤경은 자식들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설득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계속되는 말에 윤경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희 말대로 내가 거기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마. 하지만 약속해라. 이 집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으니 그대로 두어야 해.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집은 그대로 둘게요. 오직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윤경은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이기에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를 바라며 그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믿어볼게. 하지만 집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라. 자식들의 미소를 보며 윤경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하는 채 올랐습니다. 차는 어색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윤경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이 날 위해 힘든 결정을 한 거야. 그러나 도착한 요양원은 사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삭막하고 차가운 분위기, 낯선 방, 낯선 가구, 그 어떤 것도 집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급히 짐을 옮긴 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또 올게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꼭 자주 와야 한다. 엄마는 너희 얼굴 못 보면 너무 힘들 거야. 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서 채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겼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윤경은 낯선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귀를 자극했고 하얀 천장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그녀는 깊은 의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윤경은 요양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녀를 간병 병동으로 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방도 괜찮지만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간병 병동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거긴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시니까요. 윤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굳이 옮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매일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쪽이 더 안전한 환경이에요. 자녀분들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윤경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한 결정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어느 날 그녀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자녀분들이 요양원 비용 계속 줄인다더라. 이번에 병동으로 보내기로 했잖아? 응, 맞아. 병동으로 옮기면 방 비우니까 더 비싼 방에 3사람 받을 수 있잖아. 윤경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복도를 지나던 중 요양원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자녀분들은 벌써 동의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 어르신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지. 자식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결국 따를 수밖에 없잖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그녀를 단지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단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자녀분들과 상의된 내용인데요.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긴 더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께도 유익합니다. 윤경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저희 들어올 때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전 지금 이 방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굳이 옮길 이유 없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자녀분들께서 이미 이동을 허락하셨어요. 어머님이 거절하셔도 계약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옮기시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은 곧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었다. 윤경은 싸늘한 미소와 가식적인 말투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식당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귀를 때렸다. 식탁에 모인 노인들 사이로 조용히 흘러나온 이야기. 지난주에 입원실로 옮겨진 김할머니 있잖아.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대. 병원에 갔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 이상하지 않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좀 이상해. 입원실로 옮겨진 분들 대부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 많아. 그야 그렇지. 사람 빼내고 더 돈 많은 사람한테 방 넘기고 싶겠지. 윤경은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끼쳤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들려온 대화. 직원 2명이 복도에서 나누는 뚜렷한 목소리. 그 방 말이야. 자녀들이 요양원비 줄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입원실로 보내버리는 게 맞지. 맞아. 새로 들어올 분 계약금 꽤 컸다고 하더라. 빨리 처리해야 한대. 근데 어르신이 아직도 거절하신다더라. 내일 자녀들이 와서 확실하게 설득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자식들과 요양원의 돈 거래 속 대상이 되어 있었다. 입원실로 가는 순간 더 많은 돈이 오갈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윤경은 침대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에 품은 액자를 조심스레 꺼내 쥐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사진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불꽃이 그녀의 눈빛 속에 번졌다. 며칠 뒤 한 직원이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자녀분들께서 이번 달 요양원비 일부를 연체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윤경은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짜증 섞인 말투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직원이 연체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요. 엄마 혼자 쓰시기엔 방도 크고요. 그래서 좀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윤경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 돈 아버지가 남긴 유산 아니었니? 내 몫이기도 한데 왜 너희가 줄이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도 살기 팍팍해요. 이번 실로 옮기면 비용도 절약되고 엄마도 더 안전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윤경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며칠 후 직원들의 또 다른 대화가 들렸다. 그 방, 이제 이번 실로 확정이래. 새 입주자 계약도 끝났대.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녀분들 이미 다 동의하셨어요. 그 방에 들어올 새 입주자는 요양원비를 거의 2배나 낸다더라고요. 어르신이야 반대하시겠지만 결국 자식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따르실 수밖에 없죠. 윤경은 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자식들이 요양원과 결탁해 억지로 입원실로 옮기고 그 방을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배신과 거래를 되새기며 절망에 잠겼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반드시 싸워야 한다. 그 무렵 윤경은 요양원에서 또 다른 노인 정수를 알게 되었다. 그 역시 가족에게 버림받아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처음엔 정원을 함께 걷고 식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정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윤경 씨도 느끼셨죠? 여긴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설이 불편한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윤경은 놀랐지만 안심했다. 그녀는 정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맞아요. 저도 알게 됐어요. 제 방을 비우려는 이유. 자식들이 요양원이랑 거래했어요. 방을 더 비싸게 넘기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처음엔 저도 자식들이 날 생각해서 보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몰래 팔아치웠더라고요. 다 빼앗기고 여기 버려졌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같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수는 단호히 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직접 밝혀냅시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수는
매일 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요양원 관리실을 살폈다. 그는 교대 직후 아주 짧은 순간 문이 열려 있는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늦은 밤 정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조용히 관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들 사이를 뒤지던 그는 자신과 윤경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다. 서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 입주자 계약 해지 예정, 새 입주자 계약 진행 중.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 입주자의 이름과 윤경의 방을 2배 요금으로 재계약한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 서류를 조심스레 사진으로 찍고 아무 흔적 없이 원위치에 돌려놨다. 다음 날 그는 윤경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보세요. 당신 방 이미 넘기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동의했다는 서명도 있어요. 윤경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정말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철저하게 버렸군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격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정수는 직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뒷마당 벤치를 관찰 장소로 삼았다. 며칠 뒤 그들은 결정적인 대화를 듣게 된다. 곧 그 방도 비워진대. 자녀들이 강하게 밀어붙였지. 응, 새 입주자 요금도 세다던데. 원장님도 완전 신났대. 근데 어르신이 계속 반대하시면 어쩌지? 그런 건 상관없지. 자녀들이 다 도장 찍었는데 뭘. 그 순간 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범죄예요. 자식도 요양원도 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 우린 증거가 있습니다. 방역할 수 있어요. 정수는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그들의 대화를 완벽히 기록해 두었다. 두 사람은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정수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물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때 한 노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입원실로 옮기자고 하더군요. 자식들 요청이라고 했지만 애들은 단 한 번도 날 보러 온 적이 없어요. 혹시 요양원비나 방, 계약 관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양원비가 갑자기 올랐다는 말은 들었어요. 새 입주자들한테 받는 돈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윤경과 정수는 깨달았다.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곳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자녀의 요청을 핑계로 노인을 입원실로 보내고 기존 방을 2배 가격에 재계약한다. 노인들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식들과 요양원은 그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윤경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 요양원의 수익 모델은 명확했다. 더 높은 요금을 낼 수 있는 입주자에게 방을 재계약하는 것. 그것이 이곳의 시스템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정수는 요양원 간호사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는 몇 안 되는 따뜻한 직원 중 한 명으로 입주자들에게 유일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말했다. 수진 씨,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우리 방 계약서나 CCTV 기록을 조용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수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윤경과 정수가 겪은 일을 듣고 한참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이유 없이 입원실로 옮기라는 요청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확인해 볼게요. 며칠 뒤 수지는 얼굴이 굳은 채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부 메모, 계약서,
일부, 사본, 그리고 직원 간 대화 기록을 가져왔다. 그날 자녀분들이 요양원에 방문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 서명도 자녀분들이 직접 한 게 아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계약은 조작되었고 방문 기록은 조작되었으며 입주자들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윤경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경과 정수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위조된 계약서 직원 간의 대화 녹음 CCTV, 출입기록 부재 내부 메모 자료. 윤경은 결심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정수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끝까지 진실을 세상에 알립시다. 그들은 지역 소규모 언론사와 연결된 기자를 찾아냈다. 정수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기자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비리를 폭로하려 합니다. 여기엔 자녀들과 요양원이 함께 노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자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정수가 보여준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수진이 제공한 내부 자료를 보고는 표정이 바뀌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취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윤경과 정수의 동의를 받아 기사가 발행되었다. 기사에는 요양원의 비리 구조, 자녀들의 동조 행위, 계약 조작, 금전 갈취 등이 낱낱이 담겼다. 기자에게 윤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이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사가 공개되자 요양원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역 커뮤니티와 SNS의 기사 내용이 급속도로 퍼졌다. 다른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요양원장은 급히 직원들을 모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어쩌면 좋죠.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면 우리 요양원은 끝입니다. 우선 문제된 CCTV 영상 삭제하고 로그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오류였다고 말하죠. 회의장은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원장은 마지막 수를 떠올렸다. 윤경을 불러내 직접 압박하는 것. 다음 날 윤경은 원장실로 호출되었다. 원장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직접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윤경은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기사가 불편하셨나요? 원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뭘 잘못했을까요? 항상 입주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해가 생긴 게 안타까워요. 윤경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해요. 내 방 계약서 조작한 것도,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 것도. 순간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어르신, 이곳은 편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런 소라는 어르신께도 좋을 게 없어요. 윤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좋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협박이세요. 원장은 차가운 얼굴로 본색을 드러냈다. 기사를 철회하신다면 이번 실 전화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자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죠.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요. 윤경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당신들의 대책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봤어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원장은 표정을 바꾸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어르신, 모르셨나 본데 여기 기록과 CCTV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신다면 어르신이 요양원 규칙을 위반했다고 다른 가족들에게 알릴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르신 입장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을 어겼다고요. 결국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원장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안에 당신들이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입주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대화도 녹음돼 있죠. 이제 경찰이 들으면 되겠네요. 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다.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윤경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경찰이 판단하겠죠. 당신들과 더 이상 대화할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내가 겪은 고통 똑같이 돌려줄 거야. 윤경은 정수와 함께 모든 자료를 경찰과 기자에게 넘겼다.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더해지며 요양원의 비리와 악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원장과 주요 직원들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없었고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윤경의 기사도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자식들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소셜미디어에는 불효자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자식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우리를 망신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경은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난 것뿐이야.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냈다. 우린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요양원도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알아본 거라고요.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윤경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날 위해 했다고. 내 재산을 몰래 팔아넘긴 게 최선이었니?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터졌다. 딸은 형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허술하게 계약서 처리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누가 엄마가 여기까지 할 줄 알았냐고.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언성을 높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며칠 뒤 자식들은 전략을 바꿔 요양원에 직접 찾아왔다. 딸은 억지로 눈물을 짜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기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들도 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제발 기사 철회해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자고요. 하지만 윤경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부터 돌려줘.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라도 해봐. 그러자 자식들은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딸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 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썼어요. 지금은 여유도 없고요. 윤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생활비.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모를 줄 알아.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같은 자식들을 믿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요양원을 떠났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는 엄마. 우리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게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들의 모습은 비겁함과 무책임함 그 자체였다. 윤경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아. 내 남은 인생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른 후 윤경과 정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았다. 작은 집 앞에는 텃밭이 있었고 주변엔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이 흘렀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녀는 꽃을 가꾸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정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경 씨, 이곳은 당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공간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윤경은 마음 깊이 믿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윤경은 다짐했다.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정수와 함께 그녀는 요양원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그 단체는 법률 상담, 재산 보호, 안전한 요양시설 선택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갔다. 첫 번째 모임에서 윤경은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외면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겁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윤경의 이름은 용기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그녀와 단절되었던 자식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윤경을 원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깨닫기 시작했다. 사회적 비난, 경제적 위기, 고립감 속에서 후회가 찾아온 것이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단체 사무실을 찾아왔다.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경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해.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 그 며칠 뒤 딸도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경은 차분히 대답했다. 정말 변하겠다면 그 모습을 오래 보여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자식들의 태도 변화 속에서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정수와 마당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아직도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내가 줬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경 씨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요. 이젠 당신 행복이 먼저예요. 그녀의 단체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윤경은 자식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답게 살아갈 것이다. 어느 저녁, 윤경은 정수와 함께 마당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마주 잡았다. 윤경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해방된 기분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결정을 존중받는 삶. 정수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행복이에요. 하늘엔 별빛이 가득했고 윤경의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인생은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진짜 삶을 찾아냈다.